네, 지방직 7급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단 행정학은 많이 쉬었죠. 이게 쉽다는 게 마냥 또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수험생보다 더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점수대가 갈려야 되는데, 일단 이번 시험은 한 85점 정도 근처에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행정학 자체가 마냥 쉬운 건 아니고 문제가 뭐 마냥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공부 기간이 짧고 반복 횟수가 적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앞으로 다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면서 뭐 이 정도 난이도는 뭐 다음에서는 충분히 뭐 90점 이상 맞게 될 건데, 어쨌든 충분히 공부가 되신 분들, 합격권에 가까우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85점, 90점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시험 문제가 한 85점까지는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다 있는 거. 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기출문제는 여태까지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출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엄선해 놓은 그 기출문제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 가능한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게 17문제.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반복이 쌓이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맞추거든요. 왜냐면 대비 가능한 거니까. 뭐 저도 수도 없이 강조를 해주고 본인도 기출에도 여러 번 하고 딱 대비 가능한 데서 85점어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합격을 하려면 85점은 기본이고 한 문제 이상 더 맞춰주셔야 됩니다. 90점 이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직 실력이 부족한 분들은 기출문제 있었던 걸 하더라도 반복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번에는 아쉽게 틀린 부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좀 부족했기 때문에 해설 강의 통해서 냉정하게 시험 문제 파악하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공부 계획을 제대로 잡기 위해 앞으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설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잘 보기 위해 제가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줄 건데, 그래도 일단 합격 가능한 분들의 기준을 알아야 이 정도 난이도면 이 정도 점수를 맞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합격 점수, 뭐 난이도마다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난이도면은 합격 점수는 90점 이상은 맞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절대적인 점수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합격을 위한 점수가 갈리고, 그리고 뭐 이번 시험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데서 기출에 있었던 데서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죠. 다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너무 강조를 드리듯이 다른 수험생을 앞서려면 일단 기출문제에 있는 건 다 맞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출제됐을 때 바로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하고 지엽적인 거, 좀 어려운 걸 대비하는 훈련을 뭐 모의고사 등등, 또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 놨죠. 제가 주는 컨텐츠 등을 통해서 훈련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번 시험처럼 쉽게 나오면 가볍게 90점, 95점 맞게 되고, 그리고 혹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대비 가능한 걸 다 맞춰놔야 그걸 바탕으로 다른 수험생을 앞설 수 있습니다. 제가 쉽다고는 했지만 이건 뭐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가 충분히 쌓인 합격권에 들어간 실력이 되신 분들에게 쉽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두가 대비 가능한 거에서 많이 틀려버리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든 아니면 더 어렵게 내든지 간에 이걸 먼저 다 맞추셔야 다른 수험생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한다. 혹시 내가 안 본 게 시험에 나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특히 또 올해 9급 시험들이 좀 생소한 문제들이 많아서 어려웠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공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 정작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데서 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혹시
혹시 내가 안 본 데로 나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마구마구 넓히는 건 혹시 떨어질까봐 더 확실하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가 훨씬 어렵게 나와도 생소한 게 더 많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험생들 커트라인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예요.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합격 점수 당연히 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쨌든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려면 이렇게 꼭 기출문제 있는 건 다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 지엽적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요 우선순위를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해설 강의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기존 기출문제랑 다 비교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애초에 합격하는 본질적인 방법, 이걸 모르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제가 알려준 대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한다. 이거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쉽다 하는데 나는 왜 부족했을까? 이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고, 그동안 내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맞지 않게 그냥 내가 행정학은 공부했어. 하지만 객관식 행정학 시험 공부는 제대로 한 게 아니구나. 시험 문제와 상관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고 앞으로는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제일 걱정되는 분들, 이분들이 주로 해설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론이 길긴 했는데,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랑 이번 시험 문제랑 얼마나 똑같은지 다 비교를 하면서 이거부터 제대로 잡아야 되는구나 뼈저리게 느껴보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많은 시간을 무작정 마구마구 범위를 넓혀서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처 요령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구마구 넓히면 정작 시험에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서 더 많이 틀려서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거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에 마구마구 넓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분류해 주는데, 모두가 대비 가능한 거,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는 거, 여기서 더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다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7급 평균적으로 80%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은 17문제니까 85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중도 아니고요. 중하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말하지만 행정학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본다고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저 반복하면 다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이 틀렸다. 일일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뭐고 나머지 문제는 뭔지 다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본인은 많이 틀렸다.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엉뚱한 거 공부한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 걸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는 방향 제대로 잡고 이거부터 제대로 만든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 이건 기존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 비중이 한 문제가 줄었죠. 100점 방지로 분류할 만한 건 없고요. 제가 이제 100점 방지로 분류하는 건 혹시 제 해설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점 방지로 분류하는 건 거의 모든 수험생이 풀기 어려운, 저보고 시간적으로 풀라고 그래도 이거 어떻게 풀지 싶은 그런 문제들이고,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 맞을까봐 두는 문제예요. 근데 이번 시험은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생소한 문제를 분류하는 건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진 않지만 그래도 강의 시간에 배운 거, 또 기출문제 속어, 그다음에 제가 알려준 대처 요령으로 어떻게든 대처가 되는 문제들이요. 이 중에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제가 고득점 기준으로 잡아주는 건 9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85 더하기 90점 이상을 맞춰야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합격 점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100점 방지가 없으면 실질적인 만점을 제가 100점으로 잡아주는데 나머지 두 문제는 어렵긴 어려웠어요.
너무 수많은 규정 중에서 따다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규정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 규정 이런 것까지 내는구나. 그 규정 다 외워야지.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 점수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외우느라. 정작 훨씬 중요한 걸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어디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 더 맞춘다고 해도 여기서 3개 틀립니다. 3개.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라는 거. 다른 과목도 해야 됩니다. 행정학만 해도 범위 무한정합니다. 거기에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주신 게 뭐다? 불안한 방법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합격하기 위한 부분이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엄청난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완벽주의는 혹시 뭐 하나 빠뜨린 거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불안감을 못 이기는 겁니다. 절대 그건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추구하는 건 합격을 위한 게 완벽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를 합격을 위한 부분이 완벽해지도록 더 많이 투자하고 이게 제대로 되면 제가 가르쳐주는 요령에 따라서 생소하고 지엽적인 거 나올 수 있는 부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비시켜 주는 건 다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강의에서 다 잡아줄 겁니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왕창 다 던져주고 뭐 하나 얻어 걸렸다고 뭐 적중 저는 그딴 짓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합격을 방해하는 거니까 왕창 다 던지고 다 던져준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더 많이 틀리게 만드는 거니까 쉬운 것도 못 풀고 그래서 저는 그딴 짓 절대 안 하고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철저히 학계의 동향, 논문들 조사해서 근거가 있는 것들 드리고 그러니까 적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번 시험도 처음 나온 건데 처음 나온 출제 포인트인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강의 시간을 설명해주고 모의고사를 만들어준 거 똑같이 나온 것들도 있고요. 처음 나온 건데 근거가 다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가 근거를 가지고 딱 추려주는 거 그리고 처음 보는 대로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켜주죠. 이건 뭐 사실 이론 강의 때부터 뭐 처음이니까 완벽하게 훈련을 못하더라도 요령을 계속 가르쳐주고 이론 강의, 기출 강의 그 이후에 모의고사 계속 훈련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90점 이상을 맞는 것이지 마구마구 범위 넓히다가 점수가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뭐 이 얘기만 5번 하고 시작하죠. 제일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제일. 그래도 올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7급 대비로는 너무 범위를 넓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9급 시험들이 이렇게 생소한 게 많이 나고 어렵다 보니까 혹시 이번 시험에서 범위를 마구 넓혀서 피본 분들 이분들이 다음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너무 걱정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어요. 아무튼 이번 시험은 쉬었다. 자, 문제 영역 분포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제는 문제별로 다 어떤 단어에서 나왔고 중요도 난이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제 해설지 뭐 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이 싹 다 정리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또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그 포인트 찾아서 보충하고 그다음에 중요도, 난이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틀렸다고 반성해야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 놓쳤다고 반성해야죠. 그리고 이제 반성한다라는 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 또 반복하는 거죠. 자, 뭐 당연히 이번에는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공부를 할 것인가, 앞으로는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할 것인가, 그 차이죠. 그걸 위해, 후자를 위해 같이 한번 또 방향을 잡아볼 건데, 1번 문제 아주 기본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되는 신공관리론과 육어번원스러운 비교죠. 옳은 거. 참고로 제가 기출문제라고 규칙에 달아놓은 건 기존 기출문제랑 똑같이 출제가 된 겁니다. 제가 일일이 보여줄 거예요. 아직 반복이 부족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출문제랑 똑같다고요? 제 생각은 다른데 못 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이거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엉뚱한 데서 합격을 찾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부터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출문제만 보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그 이상을 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무조건 만 이러지 마시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 자, 아무튼 1번 신공관리론, 시장지향적 경쟁원리죠. 유거버넌스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정의 원리죠. 두 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신공관리론, 국민에 대해서 고객으로 보죠. 유거버넌스론, 덕성 있는 시민으로 보죠. 이런 건 뭐 내용에서는 안 해도 되죠. 워낙 미친듯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3번 신공관리론이든 유거버넌스론이든 정부 역할 축소, 방향잡기로 축소는 공통점이다. 하도 차이점이 많고 차이점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공통점을 놓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노려서 3번 같은 패턴으로 이미 계속 나왔어요. 계속. 처음 나온 패턴이 아니라 맨날 내요. 맨날. 둘 다 방향잡기. 둘 다 방향잡기. 자, 이건 공통점이에요. 정부 역할은 공통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노적기로 바꾸면 땡. 그 다음 이제 4번. 자, 신공관리론하고 유거버넌스는 비교했을 때 신공관리론 효율성 중시, 유거버넌스는 민주성 중시에 가장 틀린 게 없네요. 물론 유거버넌스론도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유거버넌스론의 효율성을 버린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방식이 다르고 시민들과 협력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그 부분을 강조하니까 민주성을 함께 강조하죠. 비교하면 괜찮죠? 비교하면은. 그래서 나머지는 명백히 틀렸고 4번은 맞고. 쉬운 문제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설명한 것이지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기출에 가한 행정학의 문제들과 한번 싹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비교 안 해줘도 봤었어요. 다 인정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일일이 다 비교를 해주고 제가 띄워줄 겁니다. 당연히 이건 올해 대비 기출문제지. 지금 새로 출간된 25년 대비 기출문제지 말고 작년에 출간된 올해 시험 대비 2024년 시험 대비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있었던 문제. 자, 신공관리론 NPM 경쟁의 원리, 유거버넌스론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정과 협조. 신공관리론 NPM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유거버넌스론은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보고 뭐 거의 표현도 달라지지 않고 출제하는 너무 똑같이 출제되고요. 신공관리론 유거버넌스는 정부 역할은 둘 다 방향잡기, 둘 중에 하나 노적기 넣으면 땡. 맨날 똑같은 패턴 출제됩니다. 이거 외에도 많죠. 그 다음에 2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기부여 이론은 정말 단골 주제죠. 내용은 이해 잘 되는 부분인데 어떤 학자, 어떤 이론, 주요 내용 이 매칭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이론 배울 때 이해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해요. 근데 막상 어떤 학자, 어떤 이론, 주요 내용 이 매칭을 제대로 안 해주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했죠. 이번에도 혹시 내가 그러지 않았나 점검을 해봅시다.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 권력, 칭규 욕구로 구분한다.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일단 맞죠. 헤크맨과 올드의 직무특성 이론에서 직무특성을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과 환류. 환류는 뭐 영어로 피드백이라고도 하고 2번 괜찮고 정답.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타인과 비교가 핵심! 아담스의 형평성, 공정성 이론. 형평한지 공정한지 알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죠. 비교. 그래서 제가 아담스 가르쳐줄 때는 이게 부름하고 바꿔서 잘 낸다고 했잖아요. 부름은 다른 사람과 비교 없어요. 아담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핵심이에요. 이름도 형평성, 공정성 이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출제 포인트를 엄청나게 활용한다고 그랬죠. 또 나왔고, 자,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 혹은 노력 대비 산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한 정도에 따라 동기부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불공정할 때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기 유발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 로프의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뭐 내용은 이해 잘 되지만 바로바로 매칭이 돼야 돼요. 자, 일단 기출에 관한 행정학의 문제, 노력 대비 결과의 비율을 증거인물과 비교하는 게 핵심이더라.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뭐 어마어마하게 기출 문제 많습니다.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성취, 칭교, 권력 욕구 뭐 똑같은 거 많고요. 그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목표의 도전성, 난이도, 명확성, 구체성을 강조했다. 뭐 기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다 풀 수 있었을 겁니다. 헤크맨의 이 5가지 직무 특성도 똑같이 5가지 정리된 기출 문제도 있고요. 됐고, 3번 사바테의 지지 옹호 혹은 사바테의 정책 지지 옹호 연합 모형, 지지 연합, 옹호 연합. 자, 요거는 학계에서 이 모형을 활용한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대학 교수님들이 좀 좋아하는 모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시험에서 작년, 올해 여러 시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방직 9급 포함해서 여러 시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지연합 모형 출제 가능성 올라가고 있더라. 잘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도 명색이 7급인데 올해 시험 순위를 따져보면 일단 지방직 9급이 제일 어려웠고 국가직 9급이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더 쉬웠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지방직 9급하고 국가직 9급은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지방 7급이 한참 쉬워요. 많이 쉬워요. 그래서 국가직 7급, 지방 7급 9급들보다 올해는 더 쉬웠고, 그러니까 제가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은 다른 수험생을 앞서는 합격 점수 80점, 뭐 많아봤자 85점 이 정도만 넣으면 된다. 그러면 다른 수험생보다 한참 앞선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생들도 그 정도 점수 많았고, 근데 국가직 7급, 지방 7급은 다른 수험생 앞서려면 92점, 90점 정도는 돼야 됩니다. 92점, 90점. 지방직은 90, 95까지 맞아줘야 돼요. 90, 95. 그래서 국가직 7급하고 지방 7급이 쉬웠고, 국가직 7급보다도 지방 7급이 조금 더 쉬웠어요. 조금 더. 조금 더. 그래서 자, 국가직 7급은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커트라인 자를 수는 없으니까 92점. 최소 88, 92. 88, 92. 그 다음에 지방 7급은 90, 95예요. 90, 95. 자,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요새 잘 나오는 모형 잘 냈는데 너무 쉽게 냈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이건 사바티의 지지연합 모형은 항상 결정집행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것부터 배우잖아요. 1년 이내 단기간이 아니라 뭐 10년 이상 연구했다.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정책 하위 체제,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고, 지지연합, 옹호연합들 간의 갈등을 정책 중재자가 중재한다. 그래서 정책 하위 체제, 지지연합, 그리고 정책 중재자. 지지연합들은 신념 체계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지지연합을 만들죠. 이런 신념 체계, 이런 것들로 정책 집행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한번 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행 결과를 학습해서 지지연합들이 신념을 정책으로 더 잘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을 변경하죠. 그래서 또 변동이 나타나고 학습 변동 이렇게 연구한다. 오랫동안 이렇게 내줍니다. 이제 4번은 참고만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4번 내용보다 중요한 건 그거죠. 지지연합은 분석 단위가 상향식 분석 단위예요. 신념 체계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상향식으로 지지연합을 만듭니다. 상향식 분석 단위에 거기에 하향식 변수를 결합하죠. 그래서 상향, 하향 결합하니까 통합론적 정책 집행으로 분류가 됐었죠.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하향식 변수, 외생 변수, 하향식 변수를 안정적 변수, 역동적 변수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 그대로예요. 하향식 변수의 안정적인 건 별로 변하지 않는 거, 뭐 사회 구조 자체라든가, 그다음에 역동적 변수라는 건 변화가 심한 거,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아닌 뭐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등등 좀 더 변화가 심한 거 되십니다. 이거 4번은 안 중요해요. 참고만 하면 됩니다. 2번에서 끝났어야 되는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정책 옹호연합 모형에서 신념 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 지지연합, 옹호연합으로 구성된 정책 행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경쟁하고요. 그걸 갖다가 정책 하위 체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집행이랑 변화 학습, 앞쪽은 정책 변동 말하는 거죠. 학습과 변동, 정책 변동이랑 뭐를 더 강조했느냐. 이 모형은 집행 연구이자 변동 모형이긴 한데 집행보다는 변동을 더 강조했어요. 변동에 더 초점. 그러면 변화를 연구하려면 단기간에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기출문제에서 1년 단기간 땡 이렇게 똑같이 나온 패턴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당연히 배우고 그리고 뭐 다른 시험에서 그 단기간 땡을 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집에는 넣을 필요 없는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넣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못 풀래야 못 풀 수 없게끔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라는 거. 10년 이상 장기간 연구. 쉬운 문제였고. 그래서 요거 이제 바로 완전히 똑같은 건 없지만 또 이런 내용들 다 배운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이제 기출문제를 분류를 합니다. 됐고. 네, 4번. 이제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익도 단골이죠. 실체설, 과정설 구분. 사익들 간 타협과 조정의 산물을 공익으로 본다. 과정설. 정부 또는 행정관료가 공익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가 공익을 결정한 역할, 적극적인 역할, 실체설. 그 다음에 3번, 이거 당연히 맞는 거긴 한데, 뭐 옳은 것을 당연히 맞는 말이어도 바로 고르긴 힘들겠죠. 근데 이제 4번 보니까 공익은 자유, 형평, 평등과 같이 수단적 행정가치 땡, 본질적 행정가치죠. 명백히 틀린 게 있으니까 뭐 3번 지워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 행정가치로서 다 외우고 있죠. 공정형평자, 공의, 정의, 사회적 형평성, 평등, 자유. 자, 정의까지 해서 공정형평자만 본질적 행정가치로 출제가 되니까 이건 뭐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학자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 시험은 공정형평자를 본질적 행정가치로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적으로 내니까 뭐 정답이 없어도 객관식은 정답을 정해서 내야 되겠죠. 우리는 그걸 정답을 외우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고, 자, 역시 기출문제집에 공익의 과정설, 실체설 표현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정설이 사익과 주정과 타협의 산물을 공익으로 보고, 실체설이 정부 또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요. 뭐 이것만 이 두 문장 가지고 바꿔 땡 낸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가치 중에서 성격이 다르나 해서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익, 정의, 사회적 형평성, 평등, 자유. 나머지는 엑스라이보다는 성격이 다른 거. 성격이 다른 거. 세모 쳐볼까요? 성격이 다른. 자, 공정형평자 외에는 다 수단적 가치. 이런 문제 기출문제집에 제가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5번. 자, 이게 뭐 앞부분은 뭐 설명해줄 게 별로 없어서 좀 빨리 갈게요. 너무 쉬운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책 결정 모형,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쓰레기통 모형이 시그니처 아닙니까?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하나 더, 일시적 참여자. 세 가지는 쓰레기통 모형이 가정하는 중심권위가 부재한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내용은 다 맞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되 쓰레기통 모형의 시그니처. 자, 정책 결정 모형은 각각의 시그니처들을 바꿔가지고 땡으로 잘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모형들끼리 비슷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각 모형만의 특징, 시그니처들 이걸 잘 정리해두면은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으로 풀게 되는 거죠. 문제 중심 탐색은 어떤 모형의 시그니처? 회사 모형. 회사 모형은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 탐색, 표준형 절차, 조직의 학습, 갈등의 준해결, 5가지. 이거 가지고 다른 모형 땡! 엄청나게 잘 내죠. 기출문제집에 예시가 너무 많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4번 앨리슨 모형이고, 자, 앨리슨 모형은 3가지인데, 오직 합리적 행위자 모형, 모형 1만, 조직 전체, 목표 극대화가 가능하죠. 국가든 뭐 정부든 마치 한 명의 행위자처럼 머리가 결정하면 조직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만 국가의 전략적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뭐 많아요.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불명확한 기술 문제성의 선호에 대해서 낸 문제들 많고, 그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술에 대한 설명은 틀렸어요. 이건 정책 문제에 대해서 모호하게 정의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불명확한 기술이 뭔지 궁금하다. 원래 문제에서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목표 달성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술이 불명확한 거죠. 혹시 개념 궁금하신 분들은 자, 모형은 틀렸지만 개념은 맞습니다. 기출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개념 맞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제 포인트는 쓰레기통 모형이다. 그게 출제 포인트니까 제가 출제 포인트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예시를 골라놨고, 그 외에도 쓰레기통 모형 시그니처 구분할 수 있는 문제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중심 탐색, 그리고 제가 갈등의 준해결, 표준형 절차 활용 등등등 회사 모형의 시그니처들, 이거 엄청나게 된다라고 그랬죠. 다른 모형 땡. 엄청나게 많이 나온 패턴입니다. 작년에도 출제했던 패턴 또 나왔고, 앨리슨 모형에서 조직 전체 목표 극대화, 그것도 기출문제집에 많은데 일단은 뭐 다 정답 나왔으니까 생략. 자,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중에 유일하게 띄우는 모의고사가 쌍둥이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적중했어요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다른 모의고사도 띄우죠. 쌍모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쌍모는 왼쪽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예를 들어 쌍모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 7급 다 각각 출간되는데, 지방직 7급 쌍둥이다. 그러면 지방 7급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라. 그걸 일일이 하나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고, 이게 지방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는 지방 7급 문제를 하나하나 변형시킨 거니까 지방 7급의 출제 유형 패턴 등등등 모든 것들이 가장 흡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왼쪽 기출문제라도 띄우는 겁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연습해야 될 것들을 가미해서 변형해 주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근데 제 자랑, 모의고사 자랑, 뭐 적중 자랑, 그게 주 목적은 아니고요. 자기가 지방직 7급 시험 볼 거면 지방직 7급 최근 기출문제를 마무리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왕 보는 거,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쌍모는 10년까지는 안 됐군요. 제가 강의한 지는 이제 10년이 됐는데, 쌍모는 한 8년 정도 됐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방식이고, 지금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이 방식을 좀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조 맛집, 그리고 뭐, 겉모습 따라해봤자, 한 8년간의 노하우가 쌓인 거랑, 다른 거랑, 겉모습만 따라한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튼, 제가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고, 실제로 합격생들도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번 7급, 그냥 쌍모에 있는 문제 그대로 푸는 문제가 7문제. 20문제 중에 7문제. 그대로 풀립니다. 그대로. 모의고사 적중 자랑이 아니라, 지방 7급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있었던 게 또 나온 게 많다고요. 그래서 띄운다고, 그래서. 자, 어쨌든, 원조 맛집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합리 모형. 이 두 개 다 띄우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일 수 있긴 해요.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왼쪽은 합리 모형인데, 2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문제성인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그리고 다 취소선이 그어져 있죠. 땡. 기출문제 쪽은 바로 뭐가 틀렸는지 취소선이 그어져 있고,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해설,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 됐죠? 쓰레기통 모형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안 보이네. 자,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 다시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는 쓰레기통 모형의 시그니처. 게다가 회사 모형의 시그니처 땡도 있어요. 이건 문제 중심 탐색은 아니지만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한 봉합을 모색한다라고 해서 갈등의 준해결이고, 제가 다른 모형에서 회사 모형의 시그니처 땡 엄청나게 잘 낸다고 그랬죠. 지방직 7급에서도 이미 21년도에, 또 그 전에도 제가 8개년도로 끊어서 그렇지, 지방 7급 안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 출제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방 7급 시험 보러 가는데 마무리로 지방 7급 최근 기출문제 보고 가야죠. 근데 뭐 혼자 보면은 3개년, 5개년 정도 보면은 괜찮은데, 저랑 같이 보면은 8개년도 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변형해서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3번에 모의고사 쪽 3번, 오른쪽 모의고사예요.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단기적 관리에 의존하거나 적극적으로 환경을 통제한다. 역시 회사 모형 시그니처죠. 회사 모형 시그니처 5가지 있었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번 문제 중심 탐색 있고, 다 잘 나오니까 다 이렇게 연습해서 가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서만 좀 이런 걸 정리하고 가는데, 지금 5번까지만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겠구나, 여기서 틀려서는 게임이 안 되겠구나, 비빌 수가 없겠구나, 아니 다 쉽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합격 점수는 90점 이상이라고 하고, 그것도 최소 90점 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85점 근처에 빠글빠글하게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데, 나는 왜? 그러니까 공부를 아직 많이 안 했으면, 공부 기간이 짧고 회독이 부족하면 당연히 점수는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행정학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점수에 한참 못 미치는가, 이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높은 걸 제대로 안 하고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구나. 또 불안한 마음에 또 엉뚱한 거, 너무 지엽적이고 어려운 거 많이 찾아봤구나. 그걸 이제 찾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돼 있으면 좀 어려운 것들도 금방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어거지로 안 챙겨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봐서 많이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양을 보면은 반복은 많이 못 하잖아요. 한두 번 본다고 문제 맞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강의에서 배운 기출문제 있는 것들도 틀리잖아요. 그럼 틀리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시험장에서 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고, 마구마구 아무렇게나 넓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근거를 가지고 주는 것들로 거기까지만 연습을 한다. 또 거기까지 다 못 가도 다른 수험생을 앞선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왜? 모든 수험생들이 거기까지 가기도 벅차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단원별 기출문제지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본질적인 합격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합격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마무리는 내가 9까지 9급을 본다. 9까지 9급 쌍모. 지방지 7급을 본다. 지방 7급 쌍모. 자기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 봐야 되죠. 모의고사 연습도 해야 되죠. 그렇게 이게 합격을 위한 큰 틀이에요. 큰 틀. 물론 이 사이에도 커리큘럼 있고, 처음에는 기출문제 혼자 공부 못하니까 처음엔 당연히 올인원 이론 강의 들어야죠. 기출문제부터라고 하면 오해하신 분들이 이론 강의 건너뛰어야 되나요? 아니, 당연히 처음에 이론 강의 들어야죠. 기출문제를 혼자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처음에 이제 이론 강의 듣고, 근데 이론 강의 들을 때도 기출문제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다 훈련시켰죠. 그리고 기출문제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실력이 쌓이면은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다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 못 보더라도 쌍둥이 모의고사로 마무리하고,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중간 커리큘럼은 OT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방향, 일단 기본적인 방향 잡혔고,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 그리고 시험까지 남은 기간에 맞춰서, 제가 말해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뭐가 필수고, 이론 강의, 또 기출 강의까지는 필수, 그 다음에 마지막 쌍둥이 모의고사 필수, 그리고 이 사이 커리큘럼은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OT 보고 필요한 것만 활용한다.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강의 듣고 제가 방향을 잡아줬어도 본인에게 맞춰서 더 효율적인 방법 궁금하면은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 아시죠?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으로 또 질문 올려주시고,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6번 국가지정법상 가에 들어갈 말 뭐지? 어떤 원칙이 예외래요? 수입대 직영비 완전수의 원칙이 예외, 총계주의죠. 국가지정법상으로는 완전수의 원칙은 총계주의, 그래서 총계주의 원칙이 예외. 이거 국가지정법상 총계주의 예외는 전수현차로 외우고 있죠. 전대차관 수입대체 경비, 현물출자, 차관물자대, 전수현차.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 자, 이론적인 완전성 원칙의 예외는 완전순수 현기차 좀 더 많죠. 전대차관 순계예산, 수입대체 경비, 현물출자, 기금, 차관물자대. 이론적인 완전성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근데 국가재정법상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는 전수현차. 뭐 기계적으로 풀리는 문제고. 자, 기출문제집에 요래 이 표현은 완전성 총계주의 원칙이더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총계주의. 그리고 총계주의 원칙 예외는 수입대치 경비. 이거는 방금 문제처럼 국가재정법상 예외로서 수입대치 경비, 전수연차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입대치 경비가 총계주의의 예외이더라. 이렇게 이거는 뭐 국가재정법상이기도 하면서 이 다른 선지들은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총계주의 수입대치 경비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 뭐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가장 이번 문제랑 흡사한 거 제가 골라왔을 뿐이고, 이렇게 뭐 똑같이 지겹게 반복되는데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겠죠. 또 이거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겠죠. 대비 가능한 거니까. 저한테 처음부터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쌍모에도 또 있네. 제가 20문제 중에 7문제가 쌍모에 있는 걸로 바로 풀린다라고 그랬죠. 이 문제 말고도 더 있어요. 그나마 좀 제가 연습하기 좋은 걸로 갖고 왔는데, 완전수 원칙의 예외 수입대체 경비, 완전수 원칙의 예외 수입대체 경비. 여기가 이 세 가지. 완전수 원칙 예외는 전대차관. 이론적으로 수입대체 경비, 기금 이 세 가지가 맞고 얘는 틀리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총계주의에 대한 것도 있고 됐고요.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이게 완전수 원칙 예외, 총계주의 예외로서 수입대체 경비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구나. 이것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구나. 이걸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띄고 있는 것이고. 네, 7번 사바세 공공서비스 유형도 아주 쉬운 문제였죠. 1번 요금제는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연독점의 부작용을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많죠. 공기업의 공급도 정부 직접 공급입니다. 다 공기업도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격을 규제하면서 민간기업에게 맡기기도 하고, 어쨌든 내용은 맞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많죠. 이제 집합제 공공재죠. 4번부터 같이 보시면은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직업적, 국방, 외교, 너무 기초적인 문제, 공공재. 2번도 공공재, 집합재.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서비스 혜택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편익 얻는 만큼 돈 내. 이게 안 되는 게 공공재죠. 비배제적이라 요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경합적이라 누군가가 사용하면 누군가가 막 미리 쓰고 있어도 줄어들지도 않아. 그러면 나한테 돈 받을 수 없네. 줄어들지도 않네. 누군가가 공급하면 무임승차해야지. 모두가 똑같이 무임승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3번 시장제는 완전 반대죠. 경합성, 배제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가 시장제가 되는 거죠. 기초 문제 많죠.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 문제 발생하고, 유료재는 요금제죠. 요금제니까 자연독점, 겹치는 것들 다 표시해놨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 많잖아요. 경합성, 배제성 여부에 따라서 A, B, C, D 해놓는 거. 그러면 여기가 경합성, 배제성 다 있다. 시장제, 사적제 둘 다 없다. 공공재, 집합제. 그다음에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으면 요금제. 배제성 없는 건 공유제. 죄송합니다. 공유제. 제가 하나 있고 하나 없을 때 헷갈리면은 배제성 좀 보라고 그랬죠. 배제성이 없으니까 공유하고 있는 거죠. 배제성이 없으니까 공유하고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배제성 있고 경합성이 없을 때 배제성이 있으니까 요금을 받을 수 있죠. 요금제.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해서 갔을 것이고, 예시 문제도 있고요. 외교, 공공재, 집합제죠. 국방도 공공재, 집합제로 가야 되겠죠. 등등 다 기출문제 있었던 거.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쌍모에 두 문제나 있네. 두 문제. 여기 집합제에 대해서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용이하다 땡. 이거는 4번을 갖다가 변형시킨 건데, 집합제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뭐야 이거? 뭐요? 기출문제랑 2번 문제랑 어디였어? 2번에 있는 거랑 문장이 똑같네. 똑같은 문장 이렇게 계속 냅니다. 계속 내. 특히 이제 공서비스형은 진짜 똑같은 거 계속 내죠.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 문장이, 그러니까 작년 지방 7급, 작년 지방 7급 나왔던 문장이 올해 지방 7급에 똑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것들이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8번을 차례인가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자, 일단 1번 설치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 있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이든 소속이든 다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이제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임기제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상 종합평가고, 말도 안 되게 틀렸죠? 난이도 최하 문제. 공공기관과 책임운영기관 다른 거 아닙니까? 설마 이걸 헷갈리는 분들은 없겠죠. 이건 정말 제가 모든 강의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있으니까 제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헷갈리지 않게끔 반복 해줬던 부분이죠.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거, 공공기관하고 책임운영기관은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런데 공기업의 예외적인 형태, 정부기업형 공기업이 있고, 그게 책임운영기관이죠. 그러니까 공기업, 공공기관 쪽하고 책임운영기관은 그냥 원칙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상 공공기관이 있고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하는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이 있고요. 다른 거! 근데 공기업의 이론적인 분류 중에서 예외적인 형태가 있죠. 예외. 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상 공공기관은 예외 아니에요. 이건 원칙적인 공기업이고, 이론적으로 예외적인 형태가 있고, 정부기업형 공기업이 책임운영기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제가 계속 반복해 주잖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지겹죠, 이게.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겠지.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아직도 헷갈릴 수 있고, 심지어 이거는 몇 년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2년 전인가? 잘못 배운 분들이 잘못 풀어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를 틀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잘못 배웠으니까 이의신청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CR도 안 먹히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임운영, 그러니까 정부 기업형, 정부 부처 형태라고 돼요. 정부 부처 형태 공기업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정답이 책임운영기관의 한 종류인 국립중앙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또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제 생각 아닙니다.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대학 교수님 교과서 그대로니까, 정부 부처 형태 공기업, 정부 기업형의 공기업, 국립중앙극장 정답입니다 하고 당일의 해설 강의 아주 간단하게, 뭐 처리했어요. 근데 다음날 돼 보니까 수험생들 이의 신청하고 난리가 났대. 아니 왜 공기업하고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건데 왜 책임운영기관의 예시가 답이냐, 이의 신청을 했대. 공기업하고 책임운영기관 다르죠. 근데 공기업의 예외적인 형태인 정부 기업형,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이 책임운영기관이라고요. 당연히 공기업하고 다르다. 원칙적으로 다르다.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하고 책임운영기관 다르다. 원칙. 근데 예외적인 형태가 있더라. 따로 정리. 예외니까 따로. 그래서 아무튼 뭐 이의신청 CR도 안 먹히죠.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 그 대학 교수님 교과서 복사해서 출제했던 문제예요. 저는 항상 제 생각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학 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애매한 부분 제 생각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동안 기출문제 나왔던 대로만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로 인해, 그러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틀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 이 쉬운 문제를. 아무튼 이번에도 설마 이걸 헷갈려 한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자, 우리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설치는 누가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기관장, 근무기간이 5년의 범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죠.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더라. 공공기관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딱 준비되어 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9번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상,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상이긴 한데, 기출문제라고 달아놨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 배운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그대로 복사해냈는데, 이런 모든 규정들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적용하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다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국고보조금이 이해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규정을 복사했다 하더라도 다 맞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 3, 4번이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1번 모르니까 땡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1번 같은 규정은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어떻게 다 외워요?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방재정법 규정을 싹 다 외운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 무조건 점수가 떨어진다니까. 이 지방재정법 저도 다 못 외우는데 그거 다 외우려고 한다. 그러면 정작 매번 나오는 거에서 더 많이 틀린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싹 외웠어. 지방재정법 복사한 문제가 나왔어. 그렇다고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외웠어도 못 맞춰요. 외웠어도. 왜냐면 진짜 지방재정법 이렇게 요렇게 있다 없다 바꾸는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생각날 정도로 외우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거 외우다가 더 많이 틀리고.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외워요? 저도 자신이 없다니까. 이게 공부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다 못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모든 합격생들이 그래갖고, 그래도 합격을 하고, 왜? 다른 거 맞추면 되잖아요. 더 많이 나오는 거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생수학 문제도 아니라고요. 다 강의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강의 시간에 배우는 내용.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하고 있는 내용. 국고보조금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미친듯이 시험에 나오죠? 우리 미친듯이 자세히 배우잖아요. 그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1번 같은 거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이런 거. 아무튼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일반 조정교부금, 대부분 일반 재원이에요. 일반 조정교부금.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 조정교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르쳐주지는 않거든요. 이런 규정들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는 안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재원종, 특정 재원종 그 특징은 알죠. 특정 재원인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목적으로만 쓰는 거죠. 여기도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특정한 재정수에 충당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어 있죠. 일반 재원, 특별 재원, 특정 재원 이건 이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 교부금, 특정한 재정수요, 특정 재원 같은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겠지. 그리고 1번 몰랐어도 괜찮다라고요. 2번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를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둘 다 이해관계가 있을 때 국가가 지방정부에게 일을 시키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죠. 단체임 사무. 그리고 기관임 사무일 수도 있고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전부 주거나 아니면 단체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공동 부담하기도 하죠. 일부 주기도 하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이럴 때 쓰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 그 외에 국가적 목적으로 돈을 줄 때. 네, 3번 이번에는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전부 이건 거의 기관임 사무의 성격이겠죠. 순전히 국가 사무를 시키면서 그러면 국가가 경비를 줘야 되겠죠. 이럴 때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2번이든 3번이든 단체임 사무든 기관임 사무든 이거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준다고요. 왜냐하면 국가적 목적으로 주는 거니까. 일부를 주든 전부를 주든 국가적 목적인 부분에 주는 거니까 국고보조금 준다고요. 이건 다 우리가 배우고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되죠? 그리고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를 여기서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이론적인 구분이고 실제로는 다 성격이 섞여 있어요. 4번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뒤에도 이제 정책상 필요한 거예요. 정책상 필요하거나 정책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의 정책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적 목적을 주는 거예요. 국가적 목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 국고보조금. 그러면 지금 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1번은 모르겠다. 2, 3, 4번은 국고보조금을 배운 건데 2, 3, 4번 지우고 1번을 골라야죠. 지방재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외워야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 이게 전부 다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강의 시간에 가르쳐주는 거 기출문제 있는 건 외워야죠. 근데 제가 가르쳐주는 거 외우면 돼요. 전부 외우지 말라는 거 전부. 저도 못 외우니까. 어쨌든 1번 바로 고르는 요령, 2, 3, 4번 지우는 요령 다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고 생소한 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점점 정답률을 올려갑니다. 자, 기출문제.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그러면 기관임 사무라기보다는 일부니까 단체임 사무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공동 책임. 근데 비용도 일부만 주는 거죠. 단체임 사무. 이건 이제 출제 포인트가 기관임 사무, 단체임 사무 구분하는 거긴 한데 이때 돈을 국고보조금을 준다. 여기까지도 챙기시고 기관임 사무는 국가가 위임했으니까 국가가 경비를 다 부담하죠. 이런 식으로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국고보조금을 주더라. 그리고 여기에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게 뭐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기출문제 다 있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물어보면서 이게 땡인 이유가 전체 다 국고보조금이에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 우리 쌍모에 요 문제가 21년도 지방 7급이니까 쌍모에 당연히 있었겠죠. 6회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국고보조금.
똑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10번. 요거 이제 처음으로 생소한 문제네요. 처음으로. 생소한 문제. 자, 요거는 1번 모르면 안 되고요. 1번 다 배우는 거고. 2번은 뭐 기본서에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서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는 이제 기본서 어디 구석탱이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기본서에 있었어요. 면피?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이상한 게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무조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거 기본서엔 있었잖아요. 이러면 면피 안 해요. 기본서에 있었어도 이런 거 다 공부 못 합니다. 기본서에 있었다고 다 한가? 그 기본서에 있는 거 어떻게, 다 마스터해서 어떻게 다 맞춥니까? 어쨌든, 뭐, 있긴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처음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방자치법의 모든 규정을 외우면, 3, 4번, 나 이거 봤어. 4번 봤어. 이렇게, 뭐, 어쩌다가 하나 얻어 걸려서 맞춘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3, 4개 더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런 규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나온 적이 있냐? 나온 적 없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냐?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모르죠. 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매우. 자, 그래서 3, 4번 같은 건 저도 잘 모르는 규정이에요. 내용이야 대충 알지만 다 못 외우는 규정이에요. 어떻게 저걸 다 외웁니까? 저는 행정학밖에 안 해.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행정학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도 외울 자신이 없어요. 행정학만 해도 못 외우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있는 것만으로는 풀기 어렵고 생소한 문제 맞고요. 제가 좀 틀릴 수 있다라고 분류하는 게 10번, 17번이에요. 10번, 17번이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17번, 10번, 17번. 거기서 제가 10번은 3, 4번 선지, 17번은 1, 2번 선지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외우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외우지 고민하지 말라고요. 자, 어쨌든 1번은 꼭 지우시고 이건 뭐 두 문제 따서 자명, 구, 폐, 법, 법률 이렇게 외웠던 거잖아요. 자명, 구, 폐, 법. 자치구역의 명칭, 변경, 구역 변경, 폐지, 분합은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1번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투표를 거치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건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할 때 이 경계 변경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엄청 많아요. 그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방의 제적용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저도 잘 못 외운다고요. 해설 강의 찍으려고 3분의 2 외워서 온 거예요. 저도 평소 때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당연히 저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처음 나온 거고, 처음 나온 거고. 이런 규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래서 이거 뭐 자명구패법 한경대 행조 제가 외우라고 한 거. 그건 일단 좀 챙겨 두시고 그래야 뭐 조금이라도 곤란해져.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긴 있지만 우선순위 밀리는 게 2번이고 3, 4번은 뭐 저도 못 외운다. 현실적으로 못 외운다. 그럼 어떻게든 이제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깨끗하게 한번 지워봅시다. 여기까지는 해놨어요. 여기까지는 2번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가물가물한 상태. 근데 제가 웬만하면 다 예외가 있다고 했죠.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찌고저찌고 반드시 어찌고저찌고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이게 항상 반드시 보자마자 땡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적용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책임 운영 기관의 기관장은 예외적으로도 경력직이 안 돼요. 무조건 임기제예요. 그런 거 이제 항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땡 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 생각 안 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게 틀릴 가능성이 높더라 하는 거죠. 그래야 정답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까먹었어도 어찌저찌 정답률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거. 합격생들도 이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생들이 뭐 모든 걸 다 알고 푼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 4번의 비교인데 과반수 이런 거 여러 문제에서 이 의결 요건 땡, 뭐 동의 요건 바꿔서 땡 이런 거 잘 내죠.
4번,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승계해, 그러면? 새로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승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합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2, 3, 4번 중에서는 2번은 틀린 선지로 많이 낸 패턴이고 3번도 둘 중에 하나를 틀린 선지로 냈을 수도 있고 4번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4번을 골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설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푼 분들이 있죠. 너무 잘했어요. 너무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어렵죠. 쉽다는 게 아니라 제가 10번, 17번은 틀렸어도 괜찮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앞으로 정답률 높이기 위해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해야 되겠구나. 밑도 끝도 없이 범위를 넓히면 무조건 점수가 떨어지고 중심 제대로 잡고 그다음에 좀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은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정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합격 메커니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쉽다는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 네, 11번. 넛지는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죠. 넛지. 작년, 재작년까지는 생소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기출문제. 똑같은 게 기출문제 있었죠. 자, 넛지는 반짝 유행하는 이론이고요. 뭐, 7급 시험에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그래도 최근 들어 좀 활용하고 있어요. 좀 행정학계에서 유행은 유행이요. 근데 이거는 반짝 유행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 이론이긴 하다만 그렇다고 그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당연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랬고 이건 이제 제가 본 강의 시간에 안 가르쳐 주지만 브리타 대비 특강으로 따로 다 대비를 시켜줬죠. 그리고 브리타 대비 특강 우선순위 한참 밀리는 겁니다. 제가 매번 나오는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는 거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이걸 먼저 잡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된 분들이 그 가생이라고 할까요? 좀 애매한 영역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히고 싶어. 그때 이제 브리타 대비 특강이 이 애매한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활용하는 거니까 못 들었어도 괜찮다고요. 그리고 넛지 이론은 이미 기출 4개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도 있고 브리타 대비 특강에도 있어요. 이 안에 기출문제 기출 강의에서도 아주 자세히 배우고 기출문제 다 있고 거기 다 배웠고 이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도 3번 선택 설계. 그냥 이게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3번. 그걸 그냥 푸는 것이고 확인해 볼까요? 자,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건 선택 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3번 바로 고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브리타 대비 특강이랑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 알려준 거예요. 브리타 대비 특강까지 못 들었다 하더라도 자 이게 재작년 지방 7급이네. 그렇다면 쌍무에 무조건 있죠. 쌍무에서 자, 이거 모의고사를 만들어준 거. 이건 제가 모의고사 자랑해도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패턴인데 넛지를 이게 지금 좀 유행 중이니까 어느 정도 당분간 대비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건데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제가 그 2가지 예시를 줬죠. 이게 뭐냐? 첫 번째, 넛지는 명령이나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 경제적 유인 아니에요. 경제적 유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넛지는 명령 제재도 아니고 경제적 유인도 아니고 그냥 팔꿈치로 툭 쳐주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출제될 것이다. 이게 자 지금 니은 잘 보세요. 경제적 유인 땡, 경제적 유인 땡.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번역하면 유인 땡. 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나온다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오면은 앞으로는 요렇게 땡으로 냅니다. 거기까지 제가 예상을 해줘요. 거기까지. 왜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넛지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고 학자들이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각종 논문에 등장하고 이게 핵심이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충 뭐 넛지 또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알려준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번 뭐 기계적으로 풀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2번도 다 배우긴 했죠. 이거는 국가직 쪽에 비슷한 문제가 있죠. 또 그 국가직 7급 상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직 7급만 본다 하더라도 지방 7급 상무, 국가직 7급 상무 둘 다 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같이 크로스로 나오니까. 아무튼 뭐 2번 놓쳤어도 3번은 당연히 골라야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전통적인 경제학이 이거죠. 합리적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이에요. 전통적인 경제학. 넛지로는 행동 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건 전통적 경제학과 달리 귀납적 분석입니다. 귀납적. 인간은 모두 다 합리적이다 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연역적 아니고, 인간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여기서 출발하는 게 행동 경제학이죠. 그리고 그런 인간의 오류를 활용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제재, 강압 없고요. 경제 주긴 없이도 인간의 그 오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휴리스틱, 4번에 휴리스틱을 활용하는데, 슈자가 휴먼에서 온 거예요. 휴먼과 관련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관련된 게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도 오류죠. 편향성, 이걸 발생시켜요.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발생시키고, 그걸 이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넛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제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이해가 잘 되어 있겠지만,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 자, 니은에, 이건 기출문제, 니은에 대상 집단들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이 표현 보이죠?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이번 시험에 나온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뭔 말이요? 쉽게 풀어 설명한 게 행동에 개입하긴 해요. 개입주의. 근데 자유로운 선택 허용하니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그리고 그 예시가 디귿, 뭐 디폴트 옵션 설정처럼 이게 인간의 인지적 오류, 편향을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활용. 이 문제는 다 맞는 겁니다. 아무튼 넛지는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디폴트 옵션이 예시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전에 배달 어플에서 일회용품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일회용품을 안 받겠다를 클릭해야 일회용품을 안 줬죠. 디폴트 옵션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 보면 나오는 디폴트 옵션 기본값은 뭐였어요? 그냥 일회용품 갖다 주는 거예요. 배달할 때 일회용품 갖다 주는 게 기본값, 디폴트 옵션이고, 일회용품 안 받기를 클릭해야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폴트 옵션이 일회용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를 클릭해야 줍니다. 그럼 비교해 보세요. 둘 다 그 어떤 강압 제재 없었죠. 그러면 일회용품 안 쓴다고 해서 뭐 돈 주나? 경제적 유인 없죠. 근데 디폴트 옵션을 바꿔놨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후자가 일회용품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겠죠. 어마어마하게. 분명히 선택권 다 줬습니다. 지금도 디폴트 옵션은 안 바뀌지만 받고 싶으면 클릭해 그럼 줄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폴트 옵션이 바뀔 때 비해 디폴트 옵션이 안 바뀌로 바뀐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일회용품 사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사람은 인지적 오류, 편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다는 것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받기 안 받기 둘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디폴트 옵션만 바꿔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더라. 이겁니다. 이게 넛지가 되는 거예요. 뭐 넛지까지도 보너스로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쌍모의 위력, 또 제가 근거를 가지고 알려주는 것의 위력, 그 다음에 뭐 행동 경제에 기초한다, 인지적 편향 제거 땡 이런 문제도 제가 만들어줬고, 인지적 편향 방지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갔네. 방지 아닙니다. 인지적 오류 편향을 방지 땡, 제거 땡. 거의 뭐 흡사한 패턴을 다 알려주고 있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앞에 문제 너무 이제 강조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 저도 살짝 좀 뭔가 핑 도네요. 어지럽네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앞부분이 길어서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뭐 17번, 20번 빼고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빨리 갈 겁니다. 좀 힘들면은 잠시 좀 끊었다가 물 한잔 드시고 좀 회복하고, 대신에 그래도 끝까지 완주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 서양 강의가 많이 긴 편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이게 무료 강의인데 그만큼 저도 힘들고 공을 많이 들여요. 그것도
해설지도 한번 봐보세요. 해설지도. 해설 강의 뭐 해설지. 지금 이 자료 준비가 그냥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가 가장 열심히 해설 강의 준비를 해요. 긴 이유도 뭐 쓸데없는 말 있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얘기만 해주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제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조금 길고, 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도 많이 반복한 말이니까 이미 지겹게 들었던 말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래도 뭐 그런 분들만 듣는 건 아니니까. 특히 이제 행정학에서 그동안 헤매다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쉬운 시험에도 점수가 안 나와서 듣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도 공부한 족족 합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이렇게 좀 길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정성이 들어가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 잡히고 공부 방법이 바뀌고 점수가 바뀌고 합격 여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길다고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자, 어마어마한 것들을 담고 있는 거니까 꼭 끝까지 잘 완주해 봅시다. 자, 총액 인건비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뭐 기억, 디귿은 바로 고를 수 있겠죠. 보수 관리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성과 상여금, 성과 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은 통제하는데 그 안에서는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뭐 기본 개념이고, 그다음에 니은. 자, 책임운영 기관은 정부 기관인데 성과 관리를 도입하죠. 그 말은 과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건 총액 인건비 제도랑 책임운영 기관을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니은은 기출문제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땡으로 낸 건 없기는 해요. 처음 출제된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기출문제 달아놓은 게, 뭐 기억, 디귿이야 다 있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 책임운영기관,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되게 틀린 겁니다. 일반적인 행정기관보다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책임운영기관이잖아요. 총액 인건비제 당연히 적용되죠. 일반 행정기관도 적용되는데, 책임운영기관 당연히 적용되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들과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니은도 풀 수 있는 근거를 제가 기출문제에서 뽑아왔는데, 일단 총액 인건비 제도는 신공공관리적 시각, 성과 관리와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를 보상을 연결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관리유인 체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역시 신공관리론의 조직원리에 따라서 4번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예산 및 인사수행에 대한 재량권이 커요. 재량권 부여하고 성과를 책임지도록 하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도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성과관리 도입하는 거죠. 성과관리. 이것도 뭐 기출문제 다 있는 내용이고, 성과관리. 그러면 총액 인건비 제도랑 책임운영기관, 일반 행정기관에도 쓰는 총액 인건비 제도, 책임운영기관에 당연히 쓰겠죠. 오히려 자율성을 더 늘려주겠죠. 당연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 기억 디귿과 관련된 거 기출문제 다 있었고, 그다음 이제 정부 업무평가. 정부 업무평가도 2년 연속입니다. 작년 지방직 7급에 나왔었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네. 2년 연속으로 나온 거 맞고, 쌍모에 당연히 작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출제 포인트가 달라서 안 넣었어요. 출제 포인트 달라서. 제가 이제 쌍모 집어넣는 거, 그냥 쌍모만으로 바로 풀리는 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주제가 겹치는 거 훨씬 많아요. 이제 순간 착각했네. 이건 주제가 겹치는데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부터 잘 나오는 부분이죠. 어쨌든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그리고 위원장이 2명이라는 게 좀 특이하죠. 위원장 2명인 경우가 가끔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규제개혁위원회,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두 가지가 위원장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중앙정기관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고 그 소속기관도 다 포함되죠. 그럼 일단은 뭐 여기까지 다 안 해도 되지만 제가 기억, 니은, 리을 한 거는 기출문제에 다 있는 거.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정답은 4번 나오고요. 3번 몰라도 정답은 4번 무조건 나옵니다. 디귿이지. 디귿 몰라도. 뭐 디귿은 처음 출제되긴 했어요. 몰라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경우에 요령을 저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배우신 분들은 뭐 틀렸다는 거 바로 알죠. 그리고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국무총리인 거 압니까? 좀 요령을 모르겠다. 살짝 들어보세요. 자,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평가 총괄하죠. 총괄.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 총괄하는 기본계획이죠. 국무총리가 수립. 여러 중앙정계는 함께 일했어요. 특정평가. 함께 일한 것을 함께 평가하는 특정평가. 여러 중앙정계가 아울러야 돼요. 국무총리가 특정평가. 요령 바로 알겠죠? 이 정도만 들어도 국무총리는 정부 업무평가를 총괄하기 때문에 디귿 처음 봐도 각종 평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에 보고하거나 평가 보고를 개최하는 등등등. 이렇게 평가 결과를 종합한다. 정부 업무 평가를 전체적으로 관장할 때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땡이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제 등장하죠?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관련된 거. 행정안전부 장관과 일시킨 관계중앙정계장이 합동을 평가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 그리고 합동평가위원회를 두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죠. 지방자치 쪽에 행안부 장관. 이게 새 거로 외우는 게 아니죠. 다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처음 봐도 땡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적용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요령을 배우신 분들은 앞으로 훨씬 수월하게 외워지고 처음 보고 나와도 대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집에 국무총리 소속 정보원평가위원회, 여기 다른 걸로 바꿔 땡도 있고요. 여기 위원장 2인까지 있어가지고 위원 숫자체는 중요하진 않고, 일단 여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이 기출문제를 놨지만 다양한 문제 많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었던 중앙정계가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도 포함되잖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때 이런 문제도 있었다. 다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많이는 안 나오지만 C급 주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징계, 이건 A급이죠. 자, 임용 결격 사유는 C급이지만 징계, 파면해임 A급이죠. 요 부분은 모를 수가 없고, 파면해임 공직 임용 제한 몇 년인지 모르면 시험장 못 갑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자, 임용 결격 사유 그 외의 것들은 C급이긴 하지만 적어도 기간 들어간 건 외워두자라고 했었죠. 기간 들어간 거. 그래서 일단 4번에 파면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번에 해임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걸 모르면 시험장 못 갑니다. 징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외우죠. 그 다음에 집행되면, 집행이 끝나고 5년, 유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요 정도. 그 다음에 선고유예가 나오면 선고유예 기간이 들어간 건 좀 외워주기로 했습니다. 자, 파면, 해임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파면, 해임 빼면 3개밖에 안 돼요. 집행 끝나고 5년, 집행유예 끝나고 2년, 선고유예는 그 기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워서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예요. 아직 복권이 안 된 사람. 복권 되자마자 임용 결격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임용 결격 사유.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해설은 해줘야 되니까 1, 3, 4번 지워서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에서 이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자, 이거는 날짜와 상관없이 복권됐으면 임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임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X. 그래서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용될 수 없고, 복권되면 임용될 수 있고, 기출문제 다 있고, 그리고 파면, 그다음에 집행유예 다 있습니다. 해임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 쪽에 있고, 굳이 넣지는 않았지만 다 있습니다. 문제 해설은 안 할게요. 자, 그리고 15번은 직무급. 9급이든 7급이든 단골 주제였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체계에서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구분. 연공급까지도 구분시키지만, 연공급은 너무 이질적이니까 너무 구분이 잘 되죠. 아무튼, 요거, 구분 잘 냅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한다. 직능급. 2번. 직무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의 원칙. 성과에 따른 건 성과급. 그다음에 3번. 근속이나 연령 고려하는 건 연공급이죠. 연공급. 제일 쉽고. 4번. 직무 등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분석되어 있어야 되겠죠. 직무급이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부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종류를 구분하는 직무 분석, 난이도 책임도를 구분하는 직무 평가가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서 직무별 상대 가치 평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무에 따라 보수를 부여하죠.
뭐 4번은 뭐 너무 쉬운 내용이고, 어쨌든 1, 2, 3번 이렇게 보수끼리 구분하는 거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 기출문제 집에 기출문제 보면은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뭐 1번은 똑같네.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거 은이랑 이란 차이예요. 은이랑 이란 차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건 직능급이더라. 직능급. 다음 문장은 똑같죠. 그 다음에 3번에 연공급이 근속, 연수, 경력, 기간을 중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뭐 종류 들어가도 되고 종류, 난이도, 책임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오케이. 16번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건 발생주의 쪽에서 발생주의는 어려워도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쉬운 패턴이죠. 뭐 이런 각종 경제적 자원을 인식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게 뭐 미지급 고정 자산도 있지만 뭐 미지급 비용, 감가상각 등등 미래의 비용과 편익 등 미래의 경제적 자원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4번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현금 이동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 등등 이거는 수익과 비용의 원인, 행위가 발생된 시점에서 원인이 좀 생략되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원인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원인이 발생된 시점에서 거래를 인식한다. 발생주의에 대한 정의일 뿐이죠. 뭐 1번 골라야죠. 뭐. 그래서 고정자산이 뭐지? 고민할 이유가 없죠. 약간 발생주의 무조건 복식국이 써야 되겠고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자산에 따라서 뭐 자산을 당연히 기록할 거 아니에요. 자산 당연히 기록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1번 땡 하면 되겠죠. 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너무 쉬운 거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뭐 회계 기술적인 건 어렵죠. 하지만 맨날 똑같은 거 나오는 다 배운 거니까. 예를 들어 미지급 비용은 나중에 줘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하겠죠. 어쨌든 인식한다가 중요한 거고. 감가상각 역시 인식하겠죠. 미래에 낡아가는 거니까 비용으로 인식하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고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과 상관없이 현금 이동 상관없이 거래의 원인이 발생하면 인식한다. 이렇게 주문제 많습니다. 여기도 기장 방식에서 현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의 변동, 경제적 자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서 거래를 인식한다. 발생주의. 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기출문제 한 페이지에 띄우는데 뭐 여러분들이 발생주의 복식보기 내용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기출문제에 다 여러 문제 있다. 내용 자체가 어려워도 이런 건 기초적인 난이도 하 문제라. 그래서 문제는 쉬우니까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17번. 17번이 좀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생소한 문제인데 10번과 17번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1, 2번 규정.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지방자치법.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공공기관도 있고, 지방공기업도 있으니까,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두 가지를 다 외우면 1, 2번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저도 못 외웁니다. 어쨌든, 3번은 지워야죠. 이건 뭐 모든 강의에서 배우는 거니까,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이어야 돼요. 혹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돼요. 어쨌든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이건 뭐 시장형은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표로도 제가 싹 다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니까 이건 모르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4번 역시 10번이랑 패턴이 비슷해. 4번이 역시 기본서에는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면피 안 한다고요. 기본서에 있는데요. 있었죠? 여러분들이 안 봤죠? 왜 알고 열심히 안 하세요? 이런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저는 면피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기본서에 있긴 있지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봤어도, 못 외웠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10번하고 17번하고 기본서에 넣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출문제에도 있으니까, 이제는 제가, 기본서에도 있었긴 하지만, 여태까지는 안 중요하지만, 기출문제에 나오긴 나왔네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민간 출자가 안 되는 건 지방공단이거든요. 지방공단. 그리고 정부, 민간 둘 다 출자하는 거. 그러니까 지방정부랑 민간이 둘 다 출자하는 건 지방공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는 함.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보이죠.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기출문제에서 많이는 안 물어보지만 모든 강의에서 배워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안 물어봤다 뿐이지, 제가 이거 시장형, 준시장형 기준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도, 덜 나왔어도 앞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챙겨주죠. 혹은 뭐 기출문제 뻔히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럼 우선순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긴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안 나온 거. 근데 이제 나왔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챙기는 거고요. 1, 2번은 저도 다 못 외운다고요. 저도. 물론 1번은 기출문제 있긴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경영 실적 평가를 기획지정부 장관이 한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챙겼고, 공공기관 쪽은 다 기획지정부 장관이 담당하죠. 이런 건 챙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의 부진한 공기업 진정기관에 대해서 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의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 똑같이 한번 나왔던 게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봤다 하더라도 이 긴 거, 그리고 복잡한 이 규정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현실적으로 공부가 어렵고, 2번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 땡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이제 또 대처 요령을 봐야 되겠죠. 대처 요령. 자, 일단 3번은 못 지우면 큰일 나고요. 3번은 지울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2, 4번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했을 때. 자, 일단 1번에서 출제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기획지정부 장관이에요. 여기다가 행안부 넣으면 땡이죠. 근데 어쨌든 기획지정부 장관이 들어갔으니까 제일 큰 출제 포인트는 넘어갔어요. 옳은 것 같아. 그 다음에 기획지정부 장관이 경영실적 평가하고요. 그 다음 조치. 어울리긴 해요. 기획지정부 장관이 평가했으니까 기획지정부 장관이 다음 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2번.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 설립할 수 없다. 자, 만약에 공동으로 설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다시 이런 공동으로 설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자,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 조금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좀 너무 제 입장인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철저히 수험생 입장에 따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이걸 유추해내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생략합시다. 오케이. 4번. 이거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제하느냐, 민간도 출제를 허용하느냐. 그럼 이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소리잖아요. 공사, 공단의 차이입니다. 공사, 공단의 차이. 우리 직접 경영이 있고 간접 경영으로 지방공사, 지방공단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사, 공단. 근데 보통 공단이라는 게 정부가 다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10번에 비해서는 대처가 잘 안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번 이렇게 갑시다.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2번은 있다 없다 출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있다 없다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만. 여기에 출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근데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출제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1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요. 1번은. 여기는 내용을 모르니까,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제가 가진 지식을 빼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1번이 제일 잘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기출문제 해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저도 철저히 수험생 입장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제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누가 하는지,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공사, 공단 두 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죠? 공사, 공단 두 개의 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다. 요 정도가 출제 포인트일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고요. 물론 온전히 풀긴 어렵죠.
이렇게 왜 못 풀었냐가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쌓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이 문제는 어려웠어도 이 훈련을 조금 쌓아봤습니다. 조금. 이거는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어렵네요. 1번.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쌍모에 지방실급에 한번 나왔던 패턴인데,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거기서 요 문장이 똑같이 나왔어요. 요 문장이. 기획정무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진정기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왜 못 봤냐 그게 아니라, 봤어도 곤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쌍모를 여러 번 봤을수록, 특히 이제 기출문제에서 혼동되는 게 있죠. 이건 뭐 2번 같은 규정은 매우 생소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뒀으면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올라갔을 수 있다. 그 정도고요. 아쉽긴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케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쌍모로 풀 수는 있으나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17번은 그래서 지금 20문제 중에 가장 틀려도 괜찮다. 그게 공부를 대충 하는 게 아니다. 다른 걸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험의 출제가능성이 더 높을수록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95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95점. 특히 이번 시험에서 85, 70, 그러니까 85, 80, 75, 70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더욱 27번 같은 문제 말고 그 외의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해야죠. 여러분들 90점 나왔어. 그럼 이제 17번 같은 것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90점 맞았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선순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우선순위 지킵시다. 18번, 이건 기계적으로 풀면 되죠. 지방채에 대해서 뭐 1번, 4번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규정도 수도 없이 많아요. 3번, 지방채는 지방채 차환, 제가 돌려막기라고 그랬죠. 돌려막기 위해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채 빌린 걸 갚기 위해 지방채 발행 가능하더라. 좀 특이해서 외워뒀죠. 시험에도 활용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외채를 발행하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 의결이죠. 그래서 지방의 의결 전에 행안부 장관 승인이죠. 이건 뭐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거 있죠. 완전 똑같은 거. 일단은 1690번에 지방채 차환을 위해서 가능하다 있고, 외채, 지방의결 거치기 전입니다. 전. 여기는 행안부 장관도 바꿔야 돼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완전 똑같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1690번 밑에 관련 틀린 선지 보시면 외채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결 거친 후 행안부 장관 승인 완벽하게 똑같죠. 완벽하게. 그리고 혹시 제 기출문제집을 안 보시는 분들은 관련 틀린 선지가 이렇게 4번하고 관련된 틀린 선지로 내용은 같은데 겉모습이 조금 다른 거. 뭐 내용, 출제 포인트 다 거의 같아요. 근데 겉모습이 다른 걸로 연습시키는 게 관련 틀린 선지.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통째로 넣기에는 다른 선지들이 너무 많이 겹쳐. 그것도 안 중요한 선지들도 있고. 그래서 통째로 이 문제를 넣지는 않지만 요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기재부 땡, 순서 바꾸면 땡, 둘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출제 포인트에서 미묘하게 다른 겉모습이 좀 미묘하게 다르고 출제 포인트 틀린 부분이 미묘하게 다른 거 같이 연습할 수 있게끔 관련 틀린 선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거, 그리고 같은 것을 어떻게 또 바꿔내는가, 중요한 걸 더 많이 반복하고 응용력도 키울 수 있는 게 관련 틀린 선지. 그렇죠. 완전 똑같이 나오죠. 그다음 이제 19번 조직군 생태학. 1번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본다. 2번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둔감하게, 그렇죠.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죠.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의 전략적 선택이 주요 분석 대상 아니죠. 조직군 생태학은 결정론이잖아요. 결정. 그것도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 조직의 전략적 선택 등등등, 조직의 행동, 능동적인 대처 무시. 조직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도 환경에 결정된다. 2번도 환경에 결정된다. 3번은 조직의 전략적 선택 중시 땡. 조직은 환경에 결정된다.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중시하는 건 임의로죠. 임의로. 그리고 4번 분석 수준은 조직군 수준이더라. 그래서 조직군 생태학 맨날 나오던 패턴. 약간 거시조직 이론은
결정론 쪽이냐 임의론 쪽이냐 구분한 문제가 90% 이상이라고 그랬죠. 올해도 또 나오고. 자, 기출문제 조직군 생태학, 조직의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존재 땡. 환경 적합도에 따라서 조직이 생존한다, 도태된다. 모든 건 환경 적합도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경시합니다. 경시. 기출문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재작년에도 나왔던 겁니다. 재작년에도. 자, 1번에 조직군 생태론은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 초점. 이거는 환경에 적합한 조직만 생존한다는 거예요. 조직의 전략 선택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었고, 여기도 모의고사 쪽도 환경에 대한 조직의 능동적 행동 땡, 전략적 선택 등 능동적 행동 땡, 이런 패턴으로. 자, 워딩은 좀 다르지만 같은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20번, 마지막이면서 마지막 생소한 문제인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대통령령으로 한다, 4번의 부패방지법 8조에 따라서 공무원이 따라야 될 행동기준 정한다, 이건 다 있는 거니까 1, 4번은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17번은 한 개밖에 못 지웠어요. 물론 기본서에 있는 것 같지 않으면 두 개를 지울 수 있지만 어렵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개가 남으면은 참 이게 셋 중에 고르기 힘들어요. 근데 두 개를 지우는 순간 정답률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맞췄을 겁니다. 이거 실제로도 정답률 그리 낮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췄어요. 정답률 반절 이상짜리 많은 분들이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겠습니까? 1, 4번 지운 다음에 공무원 행동 강령의 취지 알죠? 공무원의 윤리 기준 등등, 여기도 4번에도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기준 등등 이런 걸 정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과도한 사례비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겠죠. 3번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함부로 못 받게끔. 3번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 행동 규정을, 행동 강령이 뭔지 알고 있으면. 우리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포인트 122번,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에서 배웠잖아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법률이 있고, 마지막에 법률이 아닌 형식으로 배운 게 공무원 행동 강령.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등. 그래서 법률은 좀 추상적이니까 기관별로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강령이라고 그랬고, 그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을 정하고, 부패방지법 8조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법 8조에 근거하여 정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돈 받는 거에 대한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 제도로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거는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행정법 하잖아요, 여러분들. 행정법을 배웠으니까 법규 명령인,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의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이게 돼요, 이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행정부 공무원. 대통령령이니까. 그래서 행정법 배우다 보면 당연히 이상하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 100%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부패방지법 8조에 근거한다. 그리고 공무원 준수할 행동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 1, 4번에 있는 표현들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2, 3번 비교했을 때 3번 당연히 있을 수 있고 2번 말이 안 되니까 2번.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맞췄다.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진 않아도 그래도 두 개 중에 고민해 보니까 정답 나오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17문제는 기출문제 다 있었던 거고 강의 시간에 다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줬고 이걸 완벽 대비해야 돼. 여기서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대비 가능한 걸 일단 다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다 맞춰야 다른 수험생을 앞설 수 있다고요. 공부범위 마구마구 넓혀서 어쩌다가 이거 하나 얻어 걸려서 하나 맞춘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많이 틀리면 다른 수험생을 앞설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건 뭐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리고 대비 가능한 거, 모든 강의에서 외우고 기출문제 다 있는 거, 이걸 먼저 제대로 다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점점 이 실력을 바탕으로 생소한 문제를 맞추는 연습, 훈련을 제가 브리스톨 대비 특강도 주고요. 각종 모의고사, 쌍모 말고도 여러 모의고사에 다 훈련시켜 주고요. 이게 좀 약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 돼요. 특히 동영 모의고사 강의, 쌍모 강의 이런 데서 엄청 또 훈련시켜 주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만 풀어도 잘할 것이고, 그리고 쌍모에서 특히 우리 지방 7급 최근 기출문제로 또 계속 훈련을 쌓아줍니다. 그래서
자, 10번, 17번, 20번 중에서 20번 공무원 행동 강령은 원래부터 한 B급 주제로 나오는 주제이면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도 B인데 10번, 17번은 뭐 선지 3, 4, 선지 1, 2 그런 것들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중요도 C급이고, 제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 한 가지씩 있었죠. 한 가지씩. 그거 먼저 챙긴다. 기본서에는 있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챙긴다. 됐죠? 거기까지 챙기시고, 생수학 문제 100점 방지는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췄다면 90점. 17번은 정말 어렵긴 했어요. 근데 10번 어찌어찌 맞췄으면 95점. 근데 여기서 막 뭐 찍어서 맞춘다든가 다 맞췄어.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리면은 답이 없다. 비빌 수가 없다. 그죠? 자, 이제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혔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 무료 강의지만 이렇게 정성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장 많은 것들을 주는 이유가, 저도 수험생활을 겪어봤으니까. 저는 뭐 지금이야 강사지만 강의판다고 다가 아니에요. 아니 뭐 저 뭐 전국에 수강생들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없어요. 다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굶진 않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뭐 강의판다고 다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돼요. 저도 저는 이제 맨 땅에 헤딩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해서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쨌든 그래도 합격은 했어요.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서 결실은 맺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쉬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훨씬 더 빨리 붙었을 텐데. 저는 이제 최종 합격까지 한 3년 반 정도 걸렸는데, 뭐 2년 반 만에 합격했으면 뭐 한 살 더 어릴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1년 1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젊은 1년. 뭐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그래도 합격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지도하면서 많이 헤매고, 그러니까 헤맨다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공부 방법을 몰라. 합격하는 공부를 몰라. 그래서 엉뚱하게 공부한다든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날리고 2년 날리고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강의 하나 판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돼요. 제 제자들은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어마어마한 노력, 너무 힘든 과정에 결실을 맺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렸으니까 도움 많이 받으셔서 앞으로는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부족했던 분들 앞으로 계속 파이팅해서 합격을 같이 만들어가 봅시다.